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공업 도시 포크롭스크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총성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도시 전체가 거대한 사냥터로 변해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추적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끝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가 포크롭스크를 향해 전개해온 최근 공세의 핵심은 전통적인 시가전이 아니다. 러시아는 이 도시를 정면에서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위한 뒤 안쪽으로부터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도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군인을 밀어넣어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리는 포크롭스크 공략의 청사진이다. 하지만 지금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 도식보다 훨씬 어둡고 피비린내 난다. 이미 일부 러시아 병력은 도시 안으로 잠입해 있다. 그들은 대규모 기갑부대나 정규부대가 아니라 전선의 틈을 비집고 숨어든 소규모 침투조다. 전선 밖에서 보면 이들은 마치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특수부대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 안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틴이 약속했던 영광이 아니라 지원 없는 고립과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거의 피할 수 없는 최후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향해 내린 명령은 단순하다. 찾는다. 그리고 제거한다. 즉, 수색 후 파괴다. 11월 23일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의 병력을 몰래 들여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들을 한 명씩 도시에서 지워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수군과 공격부대는 포크롭스크 중심부를 구역별로 나누어 러시아 침투 병력을 색출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복잡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너무도 간명하다. 발견 즉시 사살이다. 정확히 포크롭스크 안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 침투 병력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교묘한 전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다. 전쟁 초기에 수천 명의 병력과 수많은 장비를 한 번에 투입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도시를 덮치던 방식에서 러시아는 점점 발을 빼고 있다. 그 전략은 부분적인 성공을 가져왔지만 그 대가로 러시아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명과 장비를 소모했다. 그 대신 러시아가 택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 훨씬 까다로운 소규모 침투 중심의 은밀한 전술이다. 영국의 군사매체 포시스 뉴스는 11월 중순 이 전술을 두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들이 붙인 이름은 위장 전술이 아니라 더 노골적인 말 그대로 가장 전쟁이었다. 포크롭스크에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 것은 둘이나 셋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 러시아 병력이 도시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 안쪽에서 우크라이나 차량을 기습하거나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쓰러뜨린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을 사냥하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목적은 단순하다. 먼저 몰래 숨어 들어가 본격적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미리 누적시키는 것. 도시에 들어간 뒤 이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더욱 끈질기고 비열하다. 상당수 러시아 병력은 포크롭스크 안으로 잠입한 직후 군복과 완전 군장을 버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민간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전시국제법에서 이런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된 단어를 갖고 있다. 폐륜적 기만, 즉 퍼피디다. 적에게 자신이 민간인인 것처럼 위장해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이 전술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전술이 노리는 것이 바로 전쟁의 최소 규칙, 즉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규범 자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크롭스크에 숨어든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조준경 너머에서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들고자 한다. 자신은 군인이지만 민간인처럼 위장해 움직이고 우크라이나 병사로 하여금 발포를 망설이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 러시아 입장에서 결과는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 위장에 성공해 우크라이나 병력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민간인을 실수로 공격하게 만들거나 둘 중 무엇이 벌어지더라도 죽어나가는 쪽은 결국 우크라이나인이다. 군인이든 시민이든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바라보는 전황 지도 위에서는 그 모두가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이 더러운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날씨마저 편을 들어준 날도 있었다. 11월 12일 BBC는 포크롭스크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러시아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보도했다. 안개가 짙게 깔리자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던 수많은 감시 드론의 눈이 흐려졌다. 평소라면 쉽게 발견되었을 러시아 병력은 그날 밀밭과 폐허 사이를 타고 흐르는 안개를 방패 삼아 도보와 소형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해 포크롭스크 안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흐려진 틈을 파고든 이들은 도시 중심부에 숨어들어 지원군을 기다리거나 우크라이나 병력을 노리는 매복 지점을 준비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다. 한 도시를 잃는 문제를 넘어 안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적의 거점을 방치할 경우 포크롭스크 전체가 순식간에 함정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포크롭스크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수색 후 파괴 작전, 이른바 수색 겸 타격 작전이다. 우크라이나 공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포크롭스크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공수군은 이렇게 썼다. 방어군은 포크롭스크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시에 도시 내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을 제거하기 위한 수색 및 타격 작전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주요 거점은 여전히 시내 중심부에 유지되고 있으며 시가지에서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적은 도시 중앙에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전쟁의 양상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 포크롭스크를 둘러싼 드론 중심의 살상지대라는 1단계 방어선에 더해 이제는 시가지 내부에서의 근접전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도시를 더 이상 드론만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 러시아 병력이 도시 안으로 침투한 이상 전투는 자연스럽게 골목과 건물 내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근접전이 러시아에게 익숙한 전투 양상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대규모 포격과 전차, 보병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전면 공격에는 경험이 많지만 소수의 병력을 도시 깊숙이 보내 고립된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작전에는 상대적으로 서툴다. 지금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다. 공수군은 이어 자신들이 투입한 전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시내 중심부에서 적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공격 부대가 동시에 투입되었으며 이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방위군 7군단 예하, 다른 부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25 독립돌격연대 스칼라가 최근 며칠 사이에 포크롭스크 철도역 일대와 교육대학, 소보르니 광장 주변을 잇따라 소탕해 러시아 침투 병력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다. 이미 시내 주요 거점 상당수가 한 번씩 피해 전투를 통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작전의 1차적인 목표는 뚜렷하다. 도시 안에 숨어있는 러시아 침투 병력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목적이 깔려 있다. 바로 미래의 러시아 공세를 어렵게 만드는 것. 지금 포크롭스크 중심부에서 쓰러지는 러시아 병사 한 명은 단순한 전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장차 포크롭스크 안에서 러시아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내부 공격 집단의 씨앗이었고 동시에 도시 외곽에서 포위망을 조여오는 러시아 병력과 안쪽에서 협공을 시도할 잠재적인 연결고리였다. 이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도시에서 축적할 수 있는 병력의 저수지를 한껏 말려버리는 셈이다. 러시아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간단하다.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조각조각 도시에 흘려보내 안쪽 어딘가에 잠재운 뒤 어느 순간 그들을 한꺼번에 움직여 도시 중앙에서 봉기를 일으킨다. 그와 동시에 밖에서는 포위 병력이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전방과 측면, 후방을 동시에 맞서야 하는 말 그대로 사방이 막힌 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 전환점이 오기 전에 안에서 자라나는 싹들을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수색 후 파괴 작전을 통해 노리는 진짜 목표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이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1월 이후 포크롭스크 시내에서만 러시아군 388명이 전사했고 87명이 부상당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발표를 전했다. 총 450명 이상이 도심 내부에서 사상자로 집계된 것이다. 포크롭스크 전체를 둘러싼 전투 규모를 생각하면 이 숫자는 겉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이 전선을 위해 러시아가 투입한 총 병력과 전체 사상자를 합치면 숫자는 이미 수천, 수만 명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맥락이다. 러시아의 침투 전략 특성상 한 번에 포크롭스크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병력은 많아야 수백 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11월 초만 해도 시내에 은닉해 있는 러시아 병력은 300명가량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보고를 보면 그 대부분이 전사했거나 전투불능 상태에 빠진 셈이다. 한 명이 숨어 들어올 때마다 한 명이 쓰러지는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침투가 더 이상 미래의 내부 공격 준비가 아니라 소모전의 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푸틴은 애초 구상했던 이중 공략, 즉 포위와 내부 공격을 결합한 전략에서 내부 요소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포크롭스크를 둘러싼 포위망만으로 도시를 무너뜨려야 하지만 이 포위 자체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닥쳐오기 전까지 포크롭스크를 장악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질수록 그 시간만큼 더 많은 러시아 병력이 포크롭스크라는 도시에서 갈려나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크롭스크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지대라는 뜻은 아니다.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수색 후 파괴 작전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록 도시 외곽에서는 다른 종류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포크롭스크라는 도시의 현재 조건, 그리고 이 도시가 앞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운명은 무엇인가? 전쟁 전 포크롭스크는 단지 돈바스 북서부의 중소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도네츠크 주 북서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약 6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였고 탄광과 철도, 주변 산업시설 때문에 나름 활기를 띠긴 했지만 국제뉴스 헤드라인에 오를 만큼 유명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포크롭스크는 곧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특히 군수와 보급, 병력 순환의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전략적인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집요하게 노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곳을 무너뜨리면 도네츠크 전선 전체의 공급망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뉴스위크가 11월 23일자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크롭스크에 집중되었던 군수 기능과 보급망을 점진적으로 전선에 더 가까운 다른 도시들과 거점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쉽게 말해 언젠가 포크롭스크를 잃을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군수적 중요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러시아의 공세는 느리고 피비린내 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포크롭스크가 결국 러시아 손에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그 도시와 함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최대한 오래 지키면서 러시아 병력을 최대한 갈아넣고 동시에 다음 방어선을 준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러시아가 도시를 손에 넣을 때쯤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주력을 뒤로 빼고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한 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포크롭스크를 단순한 상처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관영 매체와 친정부 여론은 이미 이 도시를 상징적인 문구로 포장해 내보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매체들은 포크롭스크를 도네츠크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부르며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도네츠크주 전체를 소나기에 넣는 전초전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 평가가 어느 정도로 들어맞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적어도 러시아 내부에서 포크롭스크의 상징성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상징성이 더 뼈아플 수 있다. 포크롭스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도네츠크 전체 방어망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심리적인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로이터는 포크롭스크가 함락될 경우 2024년 아우디이우카를 잃은 이후 러시아가 거둔 최대 규모의 영토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선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온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후방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는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그 소식은 가장 아픈 뉴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포크롭스크가 진정으로 도네츠크로 향하는 단 하나의 관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린다. 인디펜던트의 기자 샘 카일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포크롭스크 이후의 전장을 준비해왔다고 분석한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 방어를 단순한 최후 항전이 아니라 계획된 지연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본다. 포크롭스크 뒤편에는 이미 다층적인 방어선과 지뢰지대, 벙커, 병목 지점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드론과 포병이 덮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포크롭스크는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더 거친 회전, 즉 슬로베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다른 요새 도시들을 위한 전초전이자 러시아 병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기 위한 거대한 분쇄기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손에 넣는 순간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얻기는커녕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포크롭스크가 함락되었다는 선전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쟁연구소 ISW는 11월 22일 발표한 러시아 공세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러시아군이 포크롭스크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 북쪽으로도 진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러시아군이 포크롭스크와 미르노흐라드를 잇는 티오백사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도 전진 중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검증된 정보와는 거리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직 포크롭스크 중심부를 확실히 지키고 있으며 도시 안팎 여러 구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포크롭스크 점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일부 침투 병력이나 전초부대가 특정 구역의 모습을 드러낸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고 도시 전역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손에 남아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안쪽에 심어놓았던 침투 병력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의 수색 후 파괴 작전에 의해 이미 제거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승전보와는 정면으로 모순된다. 도시 외곽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11월 23일 스카이뉴스는 포크롭스크 외곽 샤흐타르스키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해당 구역을 마치 장악한 듯 걸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장면만 보면 주변 지역이 러시아 통제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보도에서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군 145 돌격연대, 32, 35, 38, 155 여단 등 여러 부대가 여전히 포크롭스크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부대는 도시 안에 남아있고 일부는 외곽으로 이동해 향후 철수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를 영원히 지키는 시나리오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서 진행 중인 수색 후 파괴 작전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철수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최대한 많은 대가를 러시아에게 안겨주기 위한 분쇄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포크롭스크를 지키는 동시에 언젠가 내려질 철수 명령 그 자체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까지 이 도시를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만큼 더 많은 러시아 병력을 갈아 넣을 기회를 얻는다. 푸틴 입장에서는 도네츠크 전체의 공세를 위해 아껴두고 싶은 병력과 장비가 포크롭스크라는 한 도시에서 이미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은 도시를 둘러싼 땅덩어리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환산되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러시아의 강점은 어쩌면 전술이나 장비가 아니다. 인원이다. 아틀랜틱 카운슬은 10월 30일 발표한 글에서 포크롭스크 전선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인력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러시아에 비해 8대1 수준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푸틴이 이 지역에만 약 15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 초기에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수많은 우크라이나 지원병들의 행렬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다. 계속되는 전투와 높은 사상률, 탈영과 피로 누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처음에 뜨거웠던 열기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점차 식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선택지가 만 25세였던 징병 기준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다. 젤렌스키가 이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정치적 계산만이 아니다. 젊은 세대를 전선으로 더 많이 보내는 순간 전후 우크라이나 사회와 경제의 미래가 그만큼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찾고 있는 또 다른 해법이 있다. 바로 사람을 전장에서 서서히 빼내는 것이다. 포크롭스크 전선은 이 변화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BBC는 11월 23일 보도에서 포크롭스크 일대에서 지상 로봇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이 로봇들은 하나의 개념 증명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 작은 궤도 차량이나 바퀴를 장착한 이 무인 지상 차량들은 원격 조종을 통해 탄약과 식량, 의약품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이들은 탱크나 장갑차에 비해 훨씬 작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날 수 있을 만큼 폭이 좁다. 따라서 러시아 포병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기 어렵다. 포크롭스크에서는 이미 전체 보급의 90%가 이들 소형 지상 드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나온다. 지금은 보급과 후송 역할이 주력이지만 이런 플랫폼이 향후 공격 임무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공중에서는 이미 FPV 자폭 드론이 병사들을 대신해 살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일이 땅 위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이것은 아직 미래에 대한 가정이다. 현실로 돌아오면 포크롭스크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러시아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전선을 밀어 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때마다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전술을 바꾸며 맞서고 있다. 러시아가 의존하고 있는 침투 전술은 우크라이나의 수색 후 파괴 작전에 의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도시 외곽과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뿐이다.
포크롭스크 중심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손에 있다. 도시를 빠져나갈 탈출로도 아직 열려 있다. 그 길이 언제 누구의 명령으로 폐쇄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도시를 최대한 깊은 함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만약 수색 후 파괴 작전이 시내 곳곳 그리고 외곽 지역까지 확장되어 지금과 같은 효과를 계속 발휘한다면 우리는 2026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포크롭스크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시가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들어가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이미 분명해졌다. 푸틴이 포크롭스크를 둘러싸고 펼친 공세는 러시아 병사들의 피를 끝없이 요구하는 잔혹한 도박이었고 그 대가로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이 도시의 골목과 폐허 속에서 이름 없는 무덤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포크롭스크는 이제 단순한 지명이 아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선택한 침공과 점령의 전략이 어떤 형태의 피해 청구서를 쓰고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